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 성공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으로 세계 모범이 되었고 K브랜드가 세계적 브랜드가 되어 있는 것은 위기 속에서 국민이 만들어나고 있는 위대한 업적이다. 즉 이제 팬데믹 와중에 방역 성공했고 경제가 동반한 성장을 했다, 성공을 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주식이 기업의 실적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고요. 보통은 기업이 내는 수익률에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가 되는가 하는 PER이라고도 그러고 Price Earning Ratio, 줄여서 PER이라고 그러고 우리 말로는 수익 대비 주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낮다라고 하는 한국 증시에 대한 디스카운트로 시작된 말이고요. 또 하나는 더 일반적으로 한국 제품에 대해서 이미지가 한국 국가 이미지,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품질 대비 낮은 가격으로 사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 가격 같은 게 낮게 책정되고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낮은 경우 이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라고 하죠. 저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참 모멸감 비슷한 것을 느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일본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일본이 워낙 잘 나가는 80년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또 도쿄에 가면 아키하바라라고 그러나요? 그 전자상가가 있고 우리나라 용산에 있는 거와 비슷하게 있고 거기 가면 똑같은 제품인데 일본에서 만든 거, 한국산 만든 거, 대만산 만드는 거 있습니다. 근데 곳곳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산, 대만산 주의 이렇게 써놓고 일본 거를 사게 만드는 마케팅을 하는 걸 보고 겉모양은 똑같지만 속에 품질이 너무 나쁘니까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돼 있는데 그 일본 기업의 OEM으로 받아서 생산한 한국산, 대만산은 낮게 팔리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의미겠죠. 물론 그 품질 자체가 그만큼 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일반적인 이유고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 팬데믹 위기 중에 우리나라의 주가가 높거나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보다 높은 걸 가지고 마치 우리 경제가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졌던 때가 언제냐면 2009년, 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보시면 이게 PER이 지금의 한 15 수준에 비해서 2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도 전 세계가 글로벌 위기로 상당한 위기가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대응을 잘했고 그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를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호주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서 마이너스로 축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돋보였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좋았고 그렇지만 그 위기 지나고 나니까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잘 치고 나오니까 다시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외면이 받으면서 다시 한국 증시의 PR이 낮아지고 있고 이전에 2015년부터 19년까지 계속 낮아졌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또 위기 때 잠깐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기 때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이 태풍이 지나가면 운이 좋으면 태풍이 지나가지 않는 쪽에 태풍의 피해가 없는 지역도 생기고 태풍이 있는 지역에는 초토화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태풍 피해 하나가 그 농토에 피해받은 지역이 항구적으로 경제 활동이 낮거나 생산성이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사고인 거죠. 지금 팬데믹이 아시아는 훨씬 약하게 중국, 한국, 대만, 지금은 최근에는 싱가포르, 홍콩까지도 약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만 미국하고 유럽은 태풍에 지나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돋보이는 거지 팬데믹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다시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력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는 거지 요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 과대 포장을 하고 과대 해석하는 것들이 아주 이번 정부가 자기 단기적인 통계 지표를 너무 과장을 많이 해서 이상하게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이번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재벌 구조 때문이냐를 면밀히 연구한 주크렛 이사코프의 논문에 보시면 여기 한국이 세계 평균보다 PR이 높게 됐던 것이 2008년, 9년 이때뿐이라는 거죠. 그 글로벌 금융위 때.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 그와 유사하게 한국 증시가 지난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팬데믹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강세가 있고 유동성 장세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PR이 조금 높아진다고 해서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는 거고요.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결론을 보면 여러 가지 한국의 재벌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였고요.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의 주식 가격이 왜 낮으냐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을 지금까지 주장됐던 것을 쭉 정리해 보면 한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다. 기업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후진적 지배구조고, 재벌 때문에 주주들, 투자자들, 대주주, 지배주주의 이익만 챙기고 주식은 팔아먹고 배당 투자는 안 해주고 주가도 낮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사익 추구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기업의 투명성 부족과 그 재벌 구조 원인을 하는 게 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 자체가 경제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나라다. 이게 한국의 지정학적 정치적 위험입니다. 하나는 이제 북한의 안보 위협을 상존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김정은과 김정일이 핵 실험할 때마다 우리나라 주식장이 출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학습 효과가 있는지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북한이 뭔 짓을 해도 주식장이 크게 반응을 안 하는데 학습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2006년 10월 9일에 북한이 첫 핵실험했을 때 코스피가 하루에 2.4% 하락을 했고요. 2009년에 5월 29일 날도 북한이 단기 미사일과 핵실험을 해가지고 하루에 6.1%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기간에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에 지나친 높은 수출 의존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급증하는 한국의 부채에 관한 우려입니다. 특히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는 IMF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외환 부도가 난 주요 이유는 기업의 높은 부채율을 따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그 후에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기업들이 사실 IMF 이후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 비율은 평균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데, 최근에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이자를 못 갚는 한계 보상 비율 이하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한국의 이제 부채 비율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고, 특히 이번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은 정부 부채가 다른 나라에 유례 없이 급성장하고 있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한국이 투명하지 않은 사회니까 한국 기업들을 비롯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원인은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마구 좌우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을 보는 이유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실적을 불안하게 보는 이유 중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불건전한 노사관계와 강성노조 일변도의 강경 노조들에 의한 파업과 잦은 파업과 근로일수 유실일수가 있습니다. 2006년 한국의 노사 분결은 일본 한 6배 정도 되고, 과거 공공 부분의 철도 파업이라든지 또는 물류 대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경제 전체가 볼모가 잡히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주식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높고 준조세성으로 정부가 기업들의 돈을 많이 뜯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기업들이 배당을 잘 안 해주는 거고, 주식 중심 경영을 안 해서, 그러니까 소위 주가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소위
한머니를 가지고 유동성 장세일 때 왔다가 조금 있으면 바로 빠져나가고 자주 투자 비중을 높였다 늦췄다 하니까 한국의 주가의 변동성이 커서 이 외국인 투자들이 한머니 위주로 오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것들이 한국 주식의 투자 수익이 낮으니까 디스카운트를 하게 된다 이런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중에 경쟁적이지 않고 정부의 보호 및 규제 또는 간섭하에 있는 자산이나 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다섯 가지 큰 분류별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 번째 제가 한국 재벌 낙후된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인가 그거는 다른 동영상에서 스위스의 프리버그 대학의 듀크렛 이사코프가 2년 전에 논문에서 2002년에서 2016년에 한국 중시는 선진국에 비해서 PER이 한 30.90%가 낮고 개도국하고 비교해도 25.64%가 낮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비해도 27.91%가 낮아서 일관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국 증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서 한국 증시 주식에 대한 국제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들이 여러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재벌 그룹하고 비재벌 그룹을 비교해서 국제적인 다른 나라의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도가 PER을 기준으로 정도가 재벌 기업은 14.33%고 비재벌 그룹이 26.44%가 최근에 낮은 거로 돼 있습니다. 저 위에 30% 이건 산업 전체를 보는 거고요. 이 14점 몇 %, 26%는 기업 단위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재벌 그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가가 수익에 비해서 낮은 정도가 재벌이 아닌 기업보다 거의 반 정도거든요. 26%의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 비재벌 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한국의 디스카운트는 한국 국가 경제 전체의 문제지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를 누가 개선했느냐. 이번 정부나 뭐 김종인 씨는 공정거래 3법을 내걸면서 이번 정부가 그 한국의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보시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가 후진적이라고 주장했던 게 이제 순환출자 고리인데요. 2013년에 11,000개에 이르는 순환출자 고리가 2014년에는 483개, 2015년은 459개, 2016년 94개로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거의 다 해소가 돼 있고 문정부 들어와서 이룬 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보수정부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를 이렇게 사익 추구에 의해서 소액주주를 보호하지 않는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그런 것들이 실현되어 왔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 정부에서 많이 그게 개선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보다 보수 정권에서 이런 구조 개선에 효과가 더 크게 있었다는 것도 우리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기업의 잘못된 지배 구조가 아니면 그러면 이제 국가에 대한 위험도 때문에 한국 전체를 다 디스카운트하고 있지 않느냐, 한국 주식 전체를. 그게 이제 바로 국가 신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경제 위험도를 재는 객관적인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국가 신용도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신용도 평가 회사의 무디스, S&P, 피치사가 신용도 평가를 쭉 하고 있고요. 국가 경제가 위험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보 위협이라든지 지나친 수출 의존도라든지 높은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국가 위험이고 또 정책의 불확실성, 변동성 이런 또는 정변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한국 경제 국가 경제 전체의 위험을 재는 위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따져 보면요. 우선은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가 IMF 예완이 있고 국가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다가 보시면 이렇게 쭉 연도별로 2010년부터 쭉 올라가서 지금 2012년 지금 무디서 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올린 거는 지금 이명박 정부 때 많이 올라간 거죠. 무디스가 이렇게 변화됐고요. 그리고 이 피치사도 보면 2012년 올라가고 지금까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신용도를 높였던 아무런 그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지금 S&P도 마지막 올라간 게 2016년이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2016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 다 올라가서 우리 경제가 크게 보면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쭉 상승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는 국제신용평가에서 3대 평가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대북의 안보 위협은 잘 해소를 했냐 보시면, 뭐 초기에 남북 관계 잘 가져갈 것처럼 온갖 트럼프하고 쇼를 했는데 2018년에 36번의 남북 간 대화도 있고 있었는데, 그부터 19년부터 20년, 21년까지 아무 대화도 못하고 있고, 그 와중에 북한은 핵을 더 개발하고 신무기를 개발하러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을 하고 한국 우리를 위협하고 또 남한 정부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그런가 하면 동해상공에 중국이나 러시아기들이 출몰을 하고 이러면서 한국의 안보 위협을 문재인 정부가 위협을 잘 더 낮추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지나친 수출입 대외 의존도입니다. 경제 의존도.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세계 여기저기서 글로벌 경제는 위험이 많은데, 글로벌 경제가 한번 잘못되면 우리 경제가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보시면 GDP 대비 수출입 전체, 수출과 수입 합친 국제 교역이 몇 퍼센트가 되는가를 가지고 그 경제가 얼마나 해외에 의존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한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이 1위였는데 최근에는 독일하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보시면 교역량이 전체 GDP의 20% 수준이고 일본도 28%인데 우리는 거의 65% 수준이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출 주도 경제냐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꼭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나라마다 처지가 달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내수 시장이 적고 보유 자본이 없으니까 해외 시장에서 돈을 벌어오는 정책을 썼고, 그거는 대한민국을 크게 오늘날 성공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계속 높아졌고, 최근에는 이게 낮아진 게 두 가지가 있겠죠. GDP가 커졌는데 내수가 많이 생겼는데 수출 비중이 적은데, 그게 아니라 수출이 덜 돼서 비중이 줄어들면 그거는 이제 경제가 망해서 그런 거죠. 보시면 교역량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진 게 보시면 여기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경제 불황성 축소지, 경제 구조를 개선해서 대외 의존도를 낮는, 그리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있냐? 아니다. 반대로 경제를 망쳤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비 부진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나. 60년대 우리는 이제 소득이 늘어나고 가족, 자녀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매년 많이 늘어나서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 증가율이 8, 90%씩 쭉 되다 쭉 내려와서 88년까지 줄고 있고요. 소비가 좀 활성되다가 2004년부터 계속 줄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거는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옛날에 작게 벌으니까 웬만한 거 다 써야 되니까 소비를 많이 하는 이유도 있고요. 전년 대비니까 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극도로 가계 소비가 부진하고, 최근의 경제 성장은 정부 지출에 의해서 끌고 가는 세금 주도였기 때문에 우리 가계 소비를 확대하고 또는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래야 이제 가계 민간 소비율이 늘어나는 건데, 문정부는 그거를 개선해 본 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켰고, 소주성은 빈곤층을 한 60만 가까이 늘렸고요. 특히 부동산 과잉 규제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거죠. 전 세계에서 도시민들이 성공한 자본주의 국가의 부자들이 전원주택을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나라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야말로 단기간에 내수를 확장하는 가장 좋은 건데 이 정부가 그걸 계속 때려잡겠다고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민간 소비 성장률을 보면 계속 낮아지고 2017년부터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부가 내수파괴 정책들을 많이 했지 대외 수출 의존도 유지의 정책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나 성과를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죠. 높은 부채는 뭐 당연히 이제 우리 문정부가 660조의 정부 부채를 이어받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급증돼서 물려주는 거는 600조에서 물려주고 1000조를 넘겨주면서 단기간에 OECD 국가 중에 정부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장점을 지금 크게 훼손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가계부채를 보시면 이제 OECD 그리스고요. 보시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가 얼마 있는가를 보면 6번째로 높은 나라니까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보면 가계부채가 많았던 나라들의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주는 반면에 한국하고 몇 개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한국은 빠르게 늘고 있는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가계부채 축소에도 위험을 축소시켰다는 게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이제 한 나라가 부패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죠. 회계자금도 못 빚고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투명한 나라인가를 재는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실제보다는 인식이니까 한국이 얼마나 부패한 나라인가에 대한 인식인데요. 이건 이제 되게 기업인들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국제 투명성 기구 트랜스퍼런시 인터내셔널 이런 데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0에서 10까지 지표를 잰다면 10은 완전히 투명한 사회고 1은 아주 부패가 만연한 사회죠. 한국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만 보시면 2000년서부터 4에서 시작해가지고 5.9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훨씬 투명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몇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뭐 단기적으로 이게 인식이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다 부패한 사회라고 그러고 탄핵이 있을 때 재벌들이 다 부패하라고 그래가지고 인식 그때 이렇게 점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선에서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경제의 불안한 원인으로 보는 것, 또 다른 원인은 이제 노사관계가 건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부가 들어서 우리나라의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분규 건수를 보면 지금 2017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를 안정화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기가 어렵고 정반대죠.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영권은 약화시키고 강성노조가 지배하는데 노조에 하게 친노조 정책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여기는 민노총이 지금 대주주인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업 건수는 늘어나는데 실제 이제 파업이 짧은 기간에 끝나는 건 다행인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 유실 일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이라는 게 뭐 박근혜 정부 초기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탄핵 와중에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 같은 구조 변화가 일어나면서 상당히 큰 파업 유실일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로 보면 우리 노사관계는 더 불안한 쪽으로 갔고요. 파업 손실일수가 과연 이 정부가 자랑한 대로 노사관계가 더 안정 때문인가 하는 건데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 공기업 비중이 큰데 공기업에서 이번 정부가 친노조의 인기영합 정책을 많이 쓴 것도 있고 또 과거에 철도 파업이라든지 이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었다가 그런 것이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공기업의 친노동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파업 일수가 좀 줄었다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파업 유실 일수의 한 40%가 현대차 파업입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국제 위기가 커지고 한국 GM이 철수하고 쌍용 뭐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국제 자동차가 워낙 지금 전기차로 대변하고 이러면서 파업을 하지 않아서 그것이 통계에 낮은 파업 유실 일수를 만드는데 결정적 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파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왔다 간다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자동차, 조선 이런 데 대형 사업장의 위기의식이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에 고질적으로 파업을 많이 하던 대규모 고용이 있는 사업장들이 요즘 조심하고 있는 처지는 있다. 이런 경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얼마나 험악한가를 보면 IMD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매력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경영자들이 꼽을 때 제일 좋은 게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고 경제가 상당히 혁신적이고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수준 높은 근로자들이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매력도가 떨어진 것 중에 효과적인 노사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사관계에 오는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 정부는 반대로만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도 조사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은 게 노동시장의 자유도고 노사관계에서 거의 뭐 180개국 조사 대상국 중에 우리는 152 수준의 노동시장의 자유도를 갖고 있는 노사관계 후진국입니다. 근데 더 노조는 얼마든지 경영자를 협박할 수 있고 경영자들은 대응 수단이 없게 만드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고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할 때 그 삼성의 말도 안 되는 준법감시단이 무노조 원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나마 노사관계가 가장 건실하고 국제 경쟁력을 가졌던 기업들을 지금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파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정부 하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한 일이 있냐? 거의 없다.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방역 하나 잘했다. 뭐 올림픽 하나 잘했다. BTS가 히트를 쳤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경제 전체의 건전성 그리고 위험도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번 정부는 그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하고 이전 정부가 했던 의사결정을 뒤집고 있고 그럼으로써 그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기 때문에 문정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갔냐 이 얘기는 본인의 희망사항이고 말도 안 되는 과장 광고고 어이없는 망발의 또 한 번의 경제 음치의 무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